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 인생의 흐름은 언제나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끈다. 특히 중년이라는 시기는 삶의 전환점이자 깊은 성찰의 시간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관계란 단순한 인간의 상호작용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이기 때문이다. 중년은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다. 우리는 이때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정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감동적인 이 여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 관계의 복잡성에 압도당한다. 직장에서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미묘하고 섬세한 변화를 겪는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점이다. 이 책은 단순한 조언서가 아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이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재창조해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중년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 중 하나로 본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관계의 본질을 다시 정의한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관계를 깊게 이해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간다. 우리의 여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름답다. 관계란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다. 이 책은 그 여정에 함께 동행하며 독자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중년의 정의와 특징. 인간의 인생 주기에서 중년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를 중년기로 정의하지만 그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개인마다 다양한 특징을 보였다. 이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전환점이었다. 호르몬의 변화, 근육량 감소, 대사율 저하 등 신체적 변화가 두드러졌고,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삶의 중간 지점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직업적 측면에서도 중년기는 중요한 전환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에서 정점에 도달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시기를 겪었다. 일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위치로 성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가족 관계에서도 중년기는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부모의 노화, 자녀의 성장, 결혼, 독립 등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개인에게 큰 심리적 도전이 되었다. 심리적으로 이 시기는 정체성의 위기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젊음에 대한 향수,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 성취에 대한 평가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교차했다. 일부는 이를 중년의 위기로 인식하고 힘들어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성장과 새로운 기회의 시기로 받아들였다. 중년기의 특징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의될 수 없었다. 개인의 경험, 환경, 심리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였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다. 관계의 변화. 인생의 흐름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의 관계도 그 흐름을 따라간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단순한 나이의 구분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관계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이해의 결과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볼 수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된다. 더 이상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한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서로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난다. 중년 이후에는 단순히 업무 성과만을 추구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 멘토링과 조언자의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된다.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협력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친구 관계 역시 질적으로 크게 변화한다. 젊은 시절의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들과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지며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생긴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기존의 관계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제1장 사소한 말 한마디의 힘. 우리는 종종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간과했다. 말의 깊이와 무게는 단순히 그 단어의 수나 길이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과 맥락에 있었다. 특히 오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 넌 항상 그래. 라는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불만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점차 큰 상처와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다 보면 관계의 균열은 깊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한 사소한 말의 영향력은 마찬가지로 강력했다. 동료에게 던지는 비꼬는 말 한마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무심한 비교 발언, 형제 자매 간의 날카로운 말들은 모두 관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말들은 즉각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를 형성하게 만든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 한마디는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었다. 진심 어린 칭찬, 진실된 사과, 특히 상대에 관한 공감의 말은 관계의 균열을 치유하고 더욱 깊은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말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시기에 말 한마디의 무게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말 한마디로 형성되고 또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내뱉는 말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고려하는 섬세함이 필요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존중과 사랑은 관계의 근간이 되며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대화. 인간의 삶에서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교환을 넘어 깊은 의미를 지닌다. 매일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는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대화의 질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에게 건네는 잘 잤어? 라는 한마디, 퇴근 후 자녀와 나누는 간단한 대화, 혹은 동료와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실제로는 우리 관계의 근간을 이룬다. 이런 대화들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주요한 통로이다. 중년 이후에는 대화의 기술이 더욱 섬세해져야 한다. 과거의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단순히 일과를 묻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의 깊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온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과 담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힘들었겠다. 라는 한마디에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길 수 있다. 또한 경청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중년기에는 생활의 스트레스와 다양한 압박감으로 인해 소통이 단절되기 쉽다. 직장에서의 긴장, 자녀 양육의 어려움, 노부모 돌봄 등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 대화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결국 일상의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교환이 아니라 관계의 생명줄이다. 매일의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깊게 만들며 때로는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러한 대화의 힘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관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상처가 된 말들. 인간의 언어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욱 그렇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욱 날카롭게 표현하거나 반대로 축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무심결에 상대방을 깊게 아프게 하는 말을 내뱉곤 한다. 김모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는 아내에게 너 요즘 살이 많이 쪘다 라는 한마디로 인해 아내와 심각한 관계의 균열을 겪었다. 겉으로는 단순한 관찰 같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깊은 모욕감과 자존감의 상처로 다가왔다. 이런 말 한마디가 부부 관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였다. 또 다른 사례로 박모 씨는 오랜 직장 동료에게 넌 늘 그렇게 일해왔잖아 라는 말을 던졌다. 겉으로는 평범한 말 같았지만 이 말은 동료의 노력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들렸다.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결국 직장 내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말의 진정한 위력은 그 말이 전달되는 맥락과 어조,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말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냉소적이고 상처 주는 방식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영향력은 천차만별이다. 중년기의 관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축적된 감정의 무게다. 젊은 시절에는 쉽게 넘어갔던 말들이 중년기에 이르러서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파트너나 가족들은 서로의 약점을 잘 알기에 그 말 한마디가 더욱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건네는 마음의 온도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회복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2장 갈등의 시작. 관계의 균열은 흔히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나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작은 균열이 점점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곤 한다. 이러한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부재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김지훈과 박영미의 사례를 보면 그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그들은 어느 날부터 서로에 대한 소통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고 대답하던 대화가 점점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변해갔다. 남편은 퇴근 후 텔레비전만 보고 아내는 스마트폰에만 몰두하는 그런 상황이 일상화되었다. 점차 작은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면서 내면의 분노와 상처는 깊어만 갔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남편은 아내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오해와 불신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가듯 그들 사이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했다. 의사소통의 단절은 매우 위험한 신호였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부부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눈빛마저도 서로를 피하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이미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서로의 삶이 바빠지고 개인의 욕구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가 줄어들었다. 일상의 작은 무관심, 존중하지 않는 말 한마디,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 등이 쌓이면서 관계의 균열은 깊어만 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의 초기 징후를 빨리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작은 균열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 큰 파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만이 이러한 갈등의 시작을 막을 수 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홀함들이 쌓여 무너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단절.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단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깊은 벽과 같다. 이 벽은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의 시작점이 된다. 부부, 가족,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단절은 대부분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김영호의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40대 중반의 중견기업 부장으로 아내와 점차 대화를 줄여갔다.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대화를 회피했지만 점차 그 침묵은 깊어졌다. 아내가 하는 말에 대충 대답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의사소통의 단절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경청의 부재, 감정에 대한 무관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 모두가 의사소통 단절의 중요한 요인이다. 김용호의 경우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려니 하는 식의 반응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의사소통의 단절은 더욱 심각해진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교육 문제,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개인의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개인의 고민에 갇히게 되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의사소통의 단절은 마치 느린 독에 비유할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관계를 갉아먹으며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대화의 부재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신으로 변모하며 불신은 결국 관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서 일주일에 5회 미만으로 대화를 나누는 커플은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단순히 말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질적인 면에서도 소통은 중요하다.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관계는 점차 냉각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의사소통의 단절은 개인의 선택이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자세,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계의 균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오해와 불신. 인간의 관계에서 오해는 마치 작은 씨앗과 같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는 오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뿌리를 내리며 결국에는 거대한 불신의 나무로 자라난다. 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오해와 불신의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김철수와 박영희의 사례는 이러한 오해의 전형적인 예였다. 그들은 결혼한 지 20년이 된 부부였지만 작은 오해로 인해 점차 서로를 멀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아내는 그 행동을 무관심으로 해석했다. 예를 들어 영희는 자신의 직장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철수는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영희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점점 더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서로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오해는 주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게 되면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 김철수와 박영희의 경우 초기에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였던 것이 점차 서로를 향한 깊은 불신으로 변화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졌다. 작은 말 한마디, 미세한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갔다.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귀가하면 아내는 즉시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친구와 오래 대화하면 남편은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오해와 불신의 악순환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던 것이 점점 깊은 골짜기가 되어 서로를 갈라놓았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며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오해와 불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 이해, 그리고 진심을 다한 소통이 필요하다. 작은 오해를 키우지 않고 즉시 해결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지키는 핵심이다. 제3장 관계의 회복.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멀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갈등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이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내면의 반성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 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진심 어린 사과는 회복의 핵심이다. 사과할 때는 변명이나 핑계를 늘어놓지 않고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진정성은 오랜 갈등을 녹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사과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의 증거다. 대화의 재개는 인내심을 요구한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면서도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메시지, 근황을 묻는 전화,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은 관계를 회복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비언어적 소통도 회복의 중요한 요소다.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들으려는 자세, 따뜻한 손길,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정 등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과 존재 자체가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진다. 회복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상처받은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일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끈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와 꾸준한 관심, 상대방을 향한 존중은 언젠가 관계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관계의 회복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깨어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것과 같다. 금이 간 자리는 여전히 흔적으로 남겠지만 그 흔적은 오히려 관계의 깊이와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간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심 어린 사과야말로 가장 큰 용기를 요구하는 행동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다. 사과의 핵심은 단순히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 감정을 깊이 이해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너무 미안해. 네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와 같은 구체적이고 진솔한 표현이 진정한 사과의 핵심이다. 사과는 또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진정한 사과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사과가 즉각적인 용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방의 상처가 깊을 경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 회복의 씨앗과도 같아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결국 사과는 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살리는 마법의 언어인 것이다. 대화의 재개, 관계의 단절은 순간의 감정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결과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재개를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가짐과 용기가 필요했다. 첫째, 진심 어린 자기 성찰이 선행되어야 했다.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감정적인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둘째, 대화를 시작할 때는 부드럽고 온화한 접근이 효과적이었다.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간접적인 방법, 예를 들어 짧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첫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았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압박감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다. 셋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했다. 단순한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담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마음을 전달해야 했다. 구체적인 반성의 내용과 앞으로의 개선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대화의 재개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때로는 즉각적인 화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관계 회복의 과정을 감정적 재구성이라고 표현했다.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가는 여정이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결국 대화의 재개는 용기와 진실, 그리고 상호 존중의 과정이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와 노력이었다. 관계의 회복은 언제나 가능했고 그 첫걸음은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제4장 중년의 사랑. 사랑은 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았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이었다. 이제 사랑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결점을 포용하며 오랜 세월 함께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김민수와 박지영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예였다. 그들은 결혼한 지 20년,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 격정적이던 사랑은 이제 서로를 지지하고 보듬는 따뜻한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화했다. 중년의 사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서로였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과 육체적 매력에 기반했다면 중년의 사랑은 영혼의 깊은 연결과 상호 이해에 기반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는 사랑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서로의 꿈과 욕구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이는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적 사랑의 시작이었다. 중년의 사랑은 또한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의미했다. 더 이상 완벽한 파트너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었다.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중년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이런 사랑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갈등과 위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끈기 있는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중년의 사랑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와 풍미를 더해가는 것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사랑의 재발견과
제5장 가족과의 관계 등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와 성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